인생극장. 내 이름은 이명숙. 굽은 허리와 투박한 손마디는 평생 논두렁 밭두렁에서 뒹굴며 얻은 훈장이다. 70평생을 이곳 과수원에서 남편과 함께 감나무, 사과나무와 벗하며 살았다. 남편은 78. 몇 해 전부터 몸이 불편해져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힘들지만 그래도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든든했다. 둘이서 아들들, 딸 하나를 키워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서울로 떠나보낼 때마다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자식들 잘 되는 모습에 기쁨을 삼켰다. 큰아들은 일찍이 서울에서 자리 잡아 결혼했고 딸아이는 능력 있게 제 몫을 다하며 살고 있으니 이제 막내만 남았다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 사는 막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30된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고. 직장 동료라고 했다. 기쁜 마음에 며칠을 들떴다. 막내는 상대방 집안이 아주 좋다고 했다. 아버지는 은행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약사인 분이라고. 외동딸이라 귀하게 자랐을 테고 가진 것도 많을 테지. 우리처럼 평생 흙만지며 산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그런데 막내는 상견례 날짜를 잡는 이야기와 함께 조심스레 불편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예비 사돈댁에 아직 아버지 이야기를 못했다고 했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 혹시라도 마음에 걸려 할까봐, 혹은 자신을 두고 장애 있는 집안이라고 오해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 아버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다. 평생 자식들 위해 비바람 맞고 한겨울 시린 손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논두렁 거머리에 피를 빨려가며 일했던 아버지를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경사에 빠져 있으라니.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부끄럽다니. 가슴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더 속상한 것은 남편은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니 번듯한 집이라도 해주라고 평생 모은 돈과 과수원 땅 일부를 팔아서라도 보태주자고 몇 번이나 말했던 차였다.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막내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집은 어차피 장모님이 해주실 거라 엄마 아빠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아버지 몸 불편한 것 때문에 괜히 장애 있는 집안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다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네 아빠가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고 소리쳤다. 다리가 불편하긴 해도 서울까지 기차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는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안 갈 수 있느냐고 했다. 그래도 막내는 막무가내였다. 그럼 엄마도 오지 말라고 했다. 자기가 예비사돈 댁에 엄마 아빠는 해외여행 가셔서 못 오셨다고 말하겠다고. 말문이 막혔다. 자식의 결혼식에 부모가 해외여행 간 척 거짓말을 하라니.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배신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다. 논 팔아 아들 등록금 마련했던 일, 소 팔아 학원비 대주고 우리 부부는 낡은 신발을 신고 다녔던 일, 한여름 떼약볕 아래 반매다 쓰러질 뻔했던 일. 그 모든 고생이 다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었다. 자식 잘 되라고 몸 부서져라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부모를 지우려는 자식의 잔인한 말이었다. 괘씸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 죄인가? 몸이 불편해진 것이 죄인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분한 마음에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털어놓았다. 그런데 큰아들 녀석은 오히려 막내의 편을 들었다. 엄마, 세상이 달라졌어요. 저도 결혼해봤지만 솔직히 상견례 자리에서 괜히 불편한 모습 보이면 동생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믿었던 큰아들마저 등을 돌리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몇 날 며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옆에서 묵묵히 신음하는 남편의 모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분명히 다 들었을 텐데. 아들이 자기를 부끄러워 했다는 것을.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아이는 길길이 뛰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분노했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그 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나 봐요. 이거 아닌 건 아닌 건데. 딸아이는 내 편을 들어주었지만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완전히 이해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 결국 아무도 병든 아버지를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우리가 그들을 키우며 바쳤던 시간과 노력, 희생은 무엇이었나? 그 모든 땀과 눈물이 자식에게는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다.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비참했다. 결국 나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혼, 아들의 결혼이지만 내 생때 같은 자식의 결혼이지만 축복해줄 수 없었다. 부모를 감추고 시작하는 결혼에 무슨 행복이 있겠나.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가, 엄마도 안 갈란다. 물론 네 아빠도 안 갈 게고. 막내가 당황한 목소리로 왜 그러냐고 물었다. 너는 네 아빠를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그런 너를 보는 게 가슴이 찢어진다. 부끄러운 부모는 네 경사에 초치지 않는 게 맞겠지. 막내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말을 잘랐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평생 보지 말자. 우리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전화를 끊고 손에 힘이 풀려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낡은 수화기는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마지막이 이렇다니. 옆에 앉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등을 쓸어주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버렸어요. 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그저 우리 둘만 남은 이 늙은 집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남편의 손을 잡았다. 메마르고 거친 손. 평생 낯과 호미를 놓지 않았던 그 손에 내 얼굴을 비볐다.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남편이 말없이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 슬픔과 체념 그리고 나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여보, 우리는 평생 농사만 지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애는 병충해가 심해서, 어떤 애는 가뭄이 들어서, 또 어떤 애는 장마에 다 떠내려가서 애써 지은 농사가 망치기도 하고 그랬죠.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좀 더 힘주어 말했다. 이번 농사는 망쳤소. 애지중지 키웠지만 마지막에 병이 들어서 썩어서 도저히 걷어들일 수가 없게 되었소. 쓰디쓴 농작물을 뱉어내듯 말이 나왔다. 평생 농사꾼으로 살아온 우리 부부에게 자식은 우리가 애써 가꾼 밭에서 나온 열매와도 같았다.
그 열매가 이토록 형편없다니. 괜찮아요, 여보. 우리가 잘못 키운 게 아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모든 농사가 다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나에게 하는 말인지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우리 부부는 평생 정직하게 흙을 일구며 살아왔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우리를 챙길 여력은 없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식들 때문에 서로에게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제 몸을 챙기지 못했던 시간들이 후회스럽기도 했다. 여보, 우리 이제라도 우리 둘만 보고 삽시다.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서울 그 먼데 있는 자식들한테 더 이상 맘졸이지 말고 그 애들은 그 애들 세상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세상이 있는 거니까. 자식에게 기대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한편으로는 허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마저 들었다. 평생 자식이라는 이름의 끈에 얽매여 살았는데 이제 그 끈을 끊어내려고 한다. 아프지만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의 온기가 차가웠던 내 가슴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다. 그래, 자식은 떠나도 당신은 내 곁에 있구나. 이 넓은 세상에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쓰디쓴 농사를 뒤로하고 이제 그저 남편과 함께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는 것. 그것만이 내게 남은 몫이라고 나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다.